법을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냐,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이냐, 이거 나누는 거는 실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 국민이 공무원이 자기한테 한 행위가 법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원이 뭐야? 이 국민이 위반했다고 하는 법을 보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 아니니까 국민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거 허용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냐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응? 그래서 자, 그다음에 하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지 다 갖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문제지 갖고 왔어요? 있어요? 응? 없으면 또 그 프린트 해야 되니까 다 있을 거야. 자, 그거 이제 마지막 하나 주제 공부한 뒤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면 이래. 자, 행정관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하자. 법 형식, 그다음에 법 내용, 형식, 내용, 그다음에 법적 성질 이렇게 셋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자, 행정관이 뭐라고 만들냐면 뭐뭐 시행령, 뭐뭐 시행규칙 이렇게 법 이름을 붙이고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많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 그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의 형식이 이렇잖아. 요 시행규칙이라고 이름 붙여 만드는 건 국무총리가 만드는 것도 가끔 있지만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장관이 만드는 법을 부령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법이 이름을 보니까 뭐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놨어. 법 이름에. 이러면 우리가 법 이름을 보고 이건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 보통 짐작해.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 내용을 보니까 뭐야 이게? 이게 이제 너무 좁게 했나? 자, 내용을 보니까 이거 물론 집행명령도 있기는 있지만 이 법률에서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세부사항 정해라 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았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았어. 위임 또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라서 수권이 된 거야. 위임이 있어. 그래가지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뭐 정했느냐? 국민의 세부적인 권리 의무에 대해서 정해놨어. 권리 의무상을 이걸 정해놨단 말이야. 이거는 뭐 100% 그죠? 법적 성질 뭐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적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건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응? 그럼 법규 명령에 해당하면 이거 행정조직 내부적 효력이 있어 없어? 내부적 구속력, 내부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법이니까 공무원들도 이거 지키면서 해야 되지. 응? 내부적 효력이 있어. 그 다음에 외부적 효력, 즉 국민하고 사이에서 이거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법규 명령이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 이게 법규라는 말이 나타내는 핵심이 이거야. 이거 외부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이 위반행위 하면 어떻게 돼? 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거 위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위법이 되고 내부적 효력에 의해서 징계 사유도 되는 거고. 그렇지?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행정관이 법을 만들었는데 명칭이 이래. 이 형식은 이제 명칭이라고 생각해봐. 명칭이 뭐뭐 훈령, 뭐뭐 예규, 좀 올렸을까?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흔하게 이런 명칭을 만들었어. 그러면 일단 명칭만 보면 이거는 국민하고의 효력 없는 법, 조직 내부법 이렇게 짐작이 돼. 더 확실하게 살펴보려니까 이거 뭐야? 맞다 이거야. 응? 뭐 정해놨냐? 이거 뭐 내용적으로 뭐 조직 내부에 공무원들 근무 기준 정해놓은 것도 있고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조직 내부에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해놨다. 응? 내용은 이런 걸 정해놨다. 이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처분 기준 이런 걸 정해놨어.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 법적 성질. 이런 법은 행정규칙이다.
응? 또는 행정명령이라는 말을 가끔 쓰기도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법은 내부적 효력 있다 없다? 응? 내부적 효력은 있다. 이게 조직 내부법이다. 따라서 이 공무원들 지켜야 되는 거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그렇지? 그렇지만 외부적 효력이 없는 거다. 응? 원칙이 외부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걸 위반했다 해서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아까 행정규제기본법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는 거 원래 법률로 하고 그다음에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로 이렇게 정해놔야 돼. 그런 거 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야, 그렇지? 위임 받아서 만드는 거. 근데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뭐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또 보시자. 하나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명칭이 이래.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뭐야? 이게 엇갈린 거야. 이게 조직 내부에 사무처리 기준 정해놨어. 응? 즉 처분 기준을 정해놨단 말이야. 처분 기준. 응?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의 형식. 이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의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정해놨다 이거. 형식 명칭은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의 명칭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행정 규칙적인 내용이야. 이게 조직 내부 사항적인 규칙적 내용. 자 형식은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의 형식.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하는데 불과하다. 그럼 이거 성질을 뭐라고 봐야 돼?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내용을 중시해서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으로 성질을 파악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 형식을 중시할 거냐? 내용을 중시할 거냐? 그지? 그래서 여기도 뭐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이 법의 형식이 중요하다. 응?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내용, 실질이라고 돼. 그 내용, 실질이 중요하지.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 내용, 실질을 중시하자는 견해는 형식 상관없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옳다.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응? 대립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지. 또 한 가지 경우가 반대로 또 무슨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뭐뭐 훈령, 뭐뭐 예규, 뭐뭐 지침, 뭐뭐 고시. 그런데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더 보충적으로 정해라 해서 상위법령의 수권 위임을 받은 거야. 응? 그래서 내용이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놨어. 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어. 의무사항을 세부적인 사항.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거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놨어. 지침, 고시 등 규칙 형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보다 세부 사항을 정해라. 권한을 받아서 이거 정해놨어. 내용은 법규 명령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거야. 실질은 그러면 위에서 말한 거와 똑같은 문제 상황이 됩니다. 형식을 중시할 거냐, 내용을 중시해서 성질을 파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가 중시할 거는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라고 하자.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보는데 요 위에가 판례가 둘로 나눠서 봐요. 둘로 나눠서 봐서 어떻게 보냐면
자, 이거를 이게 정리해봐. 다시 하면 조직 내부의 그러니까 처분 기준인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여기 칸이 좁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경우는 이거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라고 보재요. 응? 법규명령으로 보재요. 이게 카메라에 이게 포함이 될런가 모르겠다. 법규명령으로 보자 그럽니다. 응?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거는 형식을 중시하는 거야, 실질을 중시하는 거야. 실질. 아니지. 형식을 중시한 거지, 형식. 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내용 상관없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라고 보재요. 응? 형식 중시한 거지. 근데 이걸 장관이 정한 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조직 내부법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보자 그래요. 그럼 이거는 형식을 중시한 게 아니라 내용, 실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대법원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재요. 대통령으로 정했느냐, 부령으로 정했느냐. 응? 이걸 중요. 두 번째 거는 자, 아까 행정규제 기본부터. 어쨌든 조직 내부법이 행정규칙의 명칭으로 만들어놨지만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라 하고 권한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을 정해놨다면 그 내용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자고 합니다. 응?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 일에서 이거에 관한 예들이 이제 판결 사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논리다 이겁니다. 자, 이걸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교재로 확인을 해보자. 응? 그러면 교재 맨 위에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이거 두 가지 얘기하죠. 위에 거를 뭐라 그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 응? 밑에 거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적 내용을 담은 거. 그러면 문제에 의해서 읽고 지나가요. 문제에 의해서 못 써놓은 거야. 응?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위에는 형식과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매치가 잘 된 거지. 근데 이거는 엇갈리게 된 거잖아.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에 의해서 설명한 거야. 이거 성질을 뭐로 볼 거냐?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문제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2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파란색 큰 글씨 제목으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바로 위에 거 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읽어봐.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뭐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명칭으로 달고 법이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처분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성질을 뭐로 볼 거냐에 대해서 학설 가볍게 읽어. 학설을 보면 형식을 중시하자는 견해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 아니다. 반대로 내용을 중시해야 된다. 실질을 중시해야 된다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법규명령으로 보냐 행정규칙으로 보냐는 바로 위의 논리에 따르는 거죠. 그죠? 법규명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행정규칙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학설이 이렇게 견해가 있죠. 자, 중요한 건 판례야. 쌍가리 보면 판례 어떻게 됐어? 우리 대법원은 그 부령 형식으로 정해놨느냐 대통령 형식으로 정해놨냐를 구분해서 성질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부령 형식 시행규칙 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인 행정처분 기준. 응? 키워드 부령 형식 처분 기준. 응? 성질을 뭐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본다. 응? 물론 예외가 하나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대통령령 형식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건 법규명령으로 본다. 응? 여기 지금 쌍가로 2번 얘기가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응?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자, 이건 여답.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하리수 같은 사람, 응? 출생할 때는 어떻게 태어났어? 남자의 신체 구조를 갖고 태어났어. 그 부모님이 출생 등록할 때 남자애로 등록을 했잖아.
근데 얘가 중학생 때부터인가 자기는 원래 내면은 여성이래. 그럼 이런 경우지. 그러니까 형식상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지? 내면은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고 싶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나 성별 정정하고 싶다 신청하면 구청장이 성별 정정 해줘야 되나? 응? 그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될까? 바꿔줘야 돼? 이게 바로 이런 비슷한 문제잖아. 형식을 중시하자면 당신은 남자 신체 구조가 형식상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다. 형식을 중시하면 안 된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 못 해준다.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은 아유 뭐 신체 구조 저 형식이 뭐가 중요해. 자기 내면이 여성이라는데 그지? 그럼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 줘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런 문제랑 똑같죠.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성별 정정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부모님이 저 등록한 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건이 까다로워. 첫 번째, 형식을 바꿔야 돼. 이거 저 성전환 수술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는 요건은 이거 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요. 수천만 원 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거 바꾸기만 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사람의 뭐 몇 년간 생활해온 거 다 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리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이렇게 여성으로 다 꾸미고 막 이렇게 생활을 얼마나 해왔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다 들어봅니다. 의사 얘기도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다 들어보고 이거는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법원이 성별 정정 결정을 해줘요. 그럼 법원을 성별 정정 결정을 받아갖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성별 바꾸겠습니다 해야 구청에서 성별을 바꿔줘요. 그래서 하리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성전환 수술하고 다 재판 신청해서 성별 정정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여성이에요. 응? 그래서 법적으로 여성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동성 간의 결혼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여성이 돼서 자기 후배 뭐 래퍼인가 누구랑 남성이랑 결혼도 했었잖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응? 법적으로 그렇게 결혼까지 했죠. 응?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보적 단체에서는 왜 그렇게 꼭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허용하냐? 너무 까다롭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쉽게 바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쉽게 인정돼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대부분은 형식을 바꿔야 된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 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동안에 그 사람이 수년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이거 다 따져보고 정정 결정을 해준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문제로는 변이수 하사 사건이라고 있잖아. 그 변이수라고 그 친구 남자로 신체 구조가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뭐 했어? 근데 하사관으로 이제 그 지원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뭐 했어? 자꾸 자기는 여성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하겠다. 그래갖고 부대장 허락도 받아가지고 외국 나가서 자기 여성으로 성별 정정하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왔는데 그 변희수라는 그 남성이 그렇게 왔는데 뭐야 이게 그 부대 근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서 전역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강제로 전역당했잖아. 그래갖고 그거 사회 이슈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탱크 모으는 전차병이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 군 복무 부적합 판정 내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였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막 뭐 비난도 있고 막 사회적 뭐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 못 견뎌갖고 자살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그 동안에 드러내지 못했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을 바꿔서 생활해야 자기가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돈이 없으면 현재의 여건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걸 못 하니까, 응? 그것도 쉽게 못 하고, 응?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제 또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겠지. 예, 조금 더 쉽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예,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비판적인 이유가,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쉽게 성전환 수술을 해서 군 면제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면제 받은 다음에 다시 또 남성으로 또 성전환 수술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다는 거야. 응? 근데 그게 가능해 쉬운 일일까?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응? 자, 어쨌든 판례 공부했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 자, 판례 보라색 글씨. 자, 부령의 형식으로 내용은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 판례가 뭐로 봤다고?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응? 제목이 그거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 1번은 이게 요런 용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거기 보면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이게 법 이름이야. 근데 바로치고 교통부 장관이 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래, 그지? 근데 요게 법인데 요거의 성질 뭐라고 그랬어? 형식은 부령으로 만들어 놨지만, 응?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뭐야? 행정 조직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 이런 것을 정해놓은 거에 불과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국민하고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에 맞게 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긋나게 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어떤 국민한테 행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행정규칙으로 봤죠. 자, 지금 페이지 207페이지 하고 있어요. 207쪽. 자, 오른쪽에 올라가면 이제 쉬워. 여러분 얼마나 쉬운가 봐. 다 법 이름이 뭐야? 2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응? 중요한 단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야. 시행규칙.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부령. 응?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뭐 정해놨대? 뭐 말이 좀 긴데? 처분 기준. 응? 처분 기준 정해놨대. 그럼 성질 뭐래?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응? 수학 공식처럼 되는 거 아니야. 시행규칙으로 처분 기준 정해놨다. 행정규칙. 응?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뭐 어쩌고저쩌고 처분 기준, 면허정지 뭐 면허 취소하는 기준, 응? 시행규칙, 처분 기준, 성질, 행정규칙. 응? 3번도 뭐야? 첫째 줄 중간에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보이잖아.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법이야. 시행규칙인데 무슨 처분 기준 정했죠? 그럼 결론은 행정규칙. 무지 공부하기 편하지? 그런 게 쭉 나와. 제가 4번 유기장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표. 뭐 보통 별표라는 게 이제 이것도 법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야. 별표라고 해서 법에 이제 몇 조 본문을 쓰잖아. 본문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너무 이제 긴 내용이 있잖아. 뭔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별표로 따로 정한다 해놓고 법 맨 끝에 가면 별표 해놓고 뭐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몇 개월 영업 정지하고 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면을 이거 별표로 따로 표를 만들어놔. 따로. 응? 이런 게인데 이게 별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그래서 6번도 그렇죠. 7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표에서 정한 처분 기준. 다 쉽지? 응?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뭐 특별한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 12번 뭐 나왔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무규칙. 응? 그 밑줄. 공기업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응? 이게 법 이름. 근데 명칭은 이렇게 계약사무규칙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뭐야? 첫째 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야. 응? 자, 요거 성질 뭐래? 행정규칙이다. 응? 행정규칙이다. 단 아까도 나왔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 자, 예외. 거기 법 이름 뭐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요거는 하여튼 여객 자동차까지 넣어서 요거는 따로 머릿속에 기억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게 장관이 만든 부령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어떻게 했어요? 셋째 줄에 보면 뭐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요건 예외적인 거야. 응? 그건 따로 기억해. 그 다음에는 요번엔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뭐뭐 시행령. 그럼 법 이름에 다 시행령자 들어가 있다. 이제까지 나온 사례들 보면 그러면 쉬워. 공부 수학 공식처럼 1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아, 눈에 띄는 단어 시행령. 거기서 별표 뭐 정해놨듯이 별표하면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부 시행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놨대. 응? 그거는 뭐래? 내용 읽어보면, 응?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 이거로 행정명령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에 불과한, 그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랬지? 자, 시행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 하나 더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서 뭐 정해놨대? 뭐 위반하면 뭐 영업정지 얼마,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거 1번 끝에 가면 뭐래서 이들 규정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기준을 하나하나의 위반 사유별로 그에 따라 영업정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획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놔서 행정기관은 그 위반행위 유형별로 딱 생기면 1개월 해야지 뭐 행정기관이 알아서 뭐 영업정지기간을 늘리고 줄일 수가 없대. 그래서 결론 또 하나가 뭐야 이거? 재량이 없다. 행정기관은 그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 그대로 100% 해야 된다. 응? 재량이 없대. 자, 1번하고 2번하고가 재량이 없다고 한 거예요. 자, 2번은 법 이름이 뭐야? 응? 넷째 줄 시행령자 들어갔어요. 하여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에서 뭐 정해놨대? 뭐 위반한 자들 이행강제금 처분 기준 정했죠? 그럼 역시 공부는 두 가지야. 이거 성질 뭐야? 대통령령이니까 법규명령.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뭐야? 딱 고정된 이행강제금 액수를 딱 부과하라고 해놓은 거라 행정기관에게 아무런 재량이 없대. 액수를 정할 재량이 없어. 그래서 1번, 2번은 재량이 없다라고 한 거야. 응? 반면에 3번, 4번은 또 뭐야? 3번.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령 보이지? 그 다음에 뭐야? 처분 기준 위반행위 종류에 따라서 과징금 얼마 부과할지 처분 기준 정해놨다 그러지? 자, 그럼 공부 요령 또 뭐야? 두 가지지. 하나는 뭐야? 성질은 이거 법규명령이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뭐 위반하면 과징금 100만 원, 뭐 위반하면 과징금 300만 원. 이거는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100만 원이 있다고 100만 원 딱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최고 한도를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작해서 행정기관이 8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고 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는 재량이 주어진 거래. 아, 이것도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3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고 마지막 줄에 가면 최고 한도액이지 고정된 액수 부과하라는 게 아니다.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응? 마찬가지로 4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여기도 시행령이 정한 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성질 뭐야? 법규명령인데 그것도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다. 응? 재량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1, 2, 3, 4번 다 법적 성질은 다 법규명령인데 1, 2번과 3, 4번을 따로 묶어라. 1, 2번끼리 묶고 3, 4번끼리 묶고 그 차이점은 뭐로?
1, 2번은 딱 고정된 액수나 기간을 정한 거다. 재량이 없는 거다, 행정기관에. 근데 밑에 거는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적정한 액수를 부과하라는 재량을 준 거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 그거까지 겸해서 꼭 외워두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이번에는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반드시 이게 들어요.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사항 정해라. 권한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명칭은 이렇게 명칭을 달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하라고 권한이 부여돼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또 다른 말도 써요. 뭐라고 썼어? 제목 옆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놓은 고시, 훈령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다. 더 줄여서 법령 보충규칙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자, 요거 학설은 여러 가지 또 형식을 중시하냐, 내용을 중시하냐, 견해들이 있잖아요. 역시 판례가 중요한데 판례 뭐라고 본다고? 판례는 이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보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상위법에 정해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라 하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해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대. 그래서 중요한 단어,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이 효력을 갖는다. 자, 그러면 또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예시적이란 단어가 키워드. 예시적이야. 자, 그럼 앞에서 읽어보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우리가 위임입법 종류, 헌법이 정하고 있는 종류 우리 앞서 공부했어. 우리 헌법이 뭐라 해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만들 수 있다고 해놨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위임받아 만드는 위임입법의 예로서 대통령령이지. 똑같은 얘기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장관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총리령, 부령 만들 수 있잖아. 이게 헌법에 95조에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총리령, 부령도 헌법이 인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이야. 그렇다면 헌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 외에도 무슨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국회의장에게 국회 규칙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헌법재판소 규칙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규칙 만들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야. 근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은 한정적 내지 열거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놓은 거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위임입법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은 거지 딱 그것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예시적. 따라서 국회는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면서 대통령한테 시행령으로 정해라 이렇게만 위임할 필요는 없고, 야 대통령한테 뭐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장관한테 꼭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럴 필요는 없고, 국회가 뭐 훈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라는 그 세부사항은 훈령이나 고시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국회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예시적. 그렇기 때문에 첫째 끝에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서 법규 제정권,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할 수 있고, 위임하더라도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행정기관이 고시나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 행정규칙은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 원칙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데. 자, 정리하면 첫째 줄 끝에 예시적이라는 단어 중요하다 그랬지? 그 다음이 법률의 법규 제정권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하더라도, 셋째 줄 국회 입법 원칙과 상치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국회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되고 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응? 뭐 장관대로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거기서 아주 세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거, 위임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헌법상에 위임할 때 지켜야 되는 제한 원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응?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규칙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하라고 위임해도 되는데 이때도 무슨 원칙은 지켜야 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된다는 원칙은 지키는 조건하에서 허용된다.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우리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놓은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놓은 한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되는 법. 여기도 이제 셋째 줄에 상위법과 결합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이거 있잖아. 이 소위 이거를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잖아. 그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니까 국민이 알아야 지키겠지. 그럼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를 해야 이게 국민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야 논리적인데 우리 대법원은 또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이런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놨다는데 또 초점을 둬요 여기서. 그래서 3번에 보면 대법원은 이렇게 국민하고 효력이 인정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만들어놓기를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해놓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공포, 국민한테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정식의 그 법규명령 공포 방식인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이거 방식은 안 따라도 된대요. 응? 3번 중요. 그리고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 국민의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면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다 공부한 거는 판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판례. 자, 알아보기 아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요건과 한계에서 1번. 자, 말하자면 첫째 줄은 뭐야?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가 누구한테? 행정기관에게. 국회가 법률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면 그 위임을 받은 해당 기관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갖게 되고 이때 입법자인 국회는 반드시 어떻게 돼? 꼭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대요. 국회가. 그래서 입법자인 셋째 줄 두째 근데 입법자인 국회는 행정기관에게 무슨 형식으로 정해라 하고 그 형식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인 거기 때문에 법률에서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라고 위임하더라도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은 명칭은 고시, 훈령으로 정해놓지만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만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입법 원칙과 어긋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그렇다면 1번에서 연결해서 국회는 장관에게 원래는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위임할 때는 바람직한 건 뭐였어? 부령인 시행규칙을 정해라. 위임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다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수시로 막 또 변경이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게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위임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만 되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안 된다. 이게 2번 판례의 뜻입니다. 2번 판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세부사항 정하라고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위임할 때는 어떻게 돼? 전문적 기술적 사항 내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 고시 등으로 정하라고 위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위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또 3번 판례는 뭐라고 돼 있어? 3번은 세 줄 앞에 처음부터 세 줄은 그냥 원래의 행정규칙 위에 거 말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 법 해석 기준 이런 거 정해서 발령하는 이른바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뭐야? 조직 내부 법일 뿐 대외적 효력 갖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그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국회가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놓으면 행정위원회는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놓겠지. 근데 상위법에서 어떤 일을 한 거야? 국회가 대통령에게 정해라, 장관에게 정해라, 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지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말도 없고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라는 말도 없고 어떤 형식으로 정하라고 말이 없어요. 상위법에서. 그런 경우는 행정기관은 보다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정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괜히 엄격하게 무슨 국무시회의 심의도 거치고 막 이런 법제처 심사도 거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을 거야.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라고 위임을 했는데 뭐로 정하라고 언급이 없다. 그럼 행정위원회는 쉬운 방식으로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는 일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의 셋째 줄 끝에 상위 법령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상위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권한 행사하는 절차나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대. 뭐로 정해라 이런 말이 없대. 상위법에. 그러면 행정기관은 뭐 지가 편한 방식으로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상위법이 정하라고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이와 같은 거는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행정규칙과 다르리 상위법으로도 권한을 받아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 형식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제 3번 내려가면 4번 내려가면 이제 팍 줄여서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 무슨 말인지 알지?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외적 구속력, 여기서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상위법과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 두 번째 줄에 상위법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첫째 줄에 있는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의 키워드는 뭐야?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해서 정해놨는데 상위법에 위임 받았대 안 받았대? 위임 받았어. 5번 보면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뒀다잖아. 그 법령의 근거도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이름 붙여서 법을 만들어놨지만 상위법에 근거 두고 상위법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해놨다면 그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이 되겠지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이게 결정적이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위임 이거 정해라 위임하지도 않은 것까지 행정위원회 멋대로 정해라.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될 수가 없대. 아무리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놨어야지. 그래서 5번 판례의 핵심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그죠?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자, 5-1 또 마찬가지. 이거 법령 보증 규칙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줄에 보니까 상위법의 법률의 규정 자체가 의미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에게 뭐뭐 정해라 위임한 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고시로다가 뭐뭐 정하면서 그 고시에서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그러니까 상위법에 쓰고 있는 용어의 뜻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든지, 또는 상위법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 축소함으로써 상위법에 위임받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정해놓는 선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입법,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이 의미하는 건 상위법에도 없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지멋대로 정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그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골자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놨어도 상위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서 정해놨다든지 완전히 상위법에도 없는 국민의 권리 의무상을 지멋대로 위임받지도 않은 걸 멋대로 정해, 이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8번도 그런 내용. 그죠? 자, 8번은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8번은 자, 읽어보자. 상위법에서 쓰고 있는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 의미는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 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 규범이 상위법에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뭐 이 용어의 의미는 특별한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언급도 없어. 그냥 사회 일반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만 갖고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그런데 하위법에서 그런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다 해도 이거는 상관없다. 응? 이런 의미고, 보다 중요한 거는 넷째 줄,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응? 행정청이 상위법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상위법이 위임한 취지와 형평 및 비례 원칙에 기초하여 한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상위법의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그 개념이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정규칙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만들어져 놨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중요. 응? 자, 상위법의 개념이 좀 행정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용어의 개념이 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도 그 중간에 보면 상위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기초하여 한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이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7번 밑줄 친 데 봐.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겠지? 없다. 이는 행정규칙인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응? 특히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뭐로 정하라고 딱 지정을 했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장관이 만드는 부령 형식으로 정해라 위임을 했으면 행정기관은 뭐로 정해야 돼?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 돼. 응? 똑같은 내용이라도 지정을 했잖아.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야지. 근데 그 권한을 받은 기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했대? 지멋대로 고시니 뭐 이런 훈령이니 이런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면 이거는
법률에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뭐로 정해라고 형식까지 딱 지정을 해서 위임하면 형식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이유는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위임 한계를 벗어난 대표적인 내용, 그지?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농림부 장관이 만들었대. 농림부 장관이 정한 고시, 농림부 장관이 정한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여기서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원산지 표시 요에 관한 규정 내용은 상위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지멋대로 정해놔서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쓰였고, 그 다음에 8번은 9번은 자 상위법의 위임의 근거도 없는 고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시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 뭐 장관이 뭐뭐 고시라고 하면서 정해놨대. 그 정해놓는데 거기는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고시로 정해놨나 봐. 근데 그거는 상위법에도 없는 거고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장관이 제멋대로 정해놓은 거야. 그걸 근거로, 그렇다면 논리가 이랬지. 상위법에 위임 근거도 없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멋대로 정해놓은 거, 이 고시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대. 위임의 근거도 없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 없고, 이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법인 고시에서 정한 그 이유를 내세워서 누군가의 공장 설립 허가를 거부한 건 위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10번 아까도 나왔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아까 뭐였어? 행정규칙으로 판명난 거죠. 행정규칙. 대외적 효력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니까 법령 보충 규칙으로 인정된 사례.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죠. 그래서 1번 통째로 외웁니다.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212쪽에 이거 옆에 보면 국무총리가 훈령의 형식으로 정해놨어. 근데 읽어보면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부터 세부사항 정해라 위임을 받아서 위임받은 내용 정해놓은 거래. 그렇다면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해놨으니까 뭐야? 결국 상위법과 결합하여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재산제세 소마 조사 사무처리,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그 다음에 2번 역시 국무총리가 훈령 형식으로 정한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3번 주류도 면허제도 개선 업무 처리 지침. 자 여기 있잖아. 시험 문제 풀 때 친절한 출제자는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이런 거 정한 거는 결국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렇게 써줘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상위법이 위임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문장으로 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출제자가 그냥 아주 다음 중 판례가 대외적 효력,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 골라라. 그리고 제목만 나열해놔. 그러면 외우지 않고는 못 골라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제목을, 법 이름을. 자, 4번은 국내 생수 시판을 제한하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옛날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한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 고시. 그다음 상위법도 권한을 부임받아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놨다 해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된다. 5번 노인복지사업 지침 이렇게 좀 가능하면 줄여서 4번 같은 건 식품 제조용업 허가기준 고시 5번 노인복지사업 지침 그럼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어떤 식의 공부가 필요할까?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정해놓은 거니까 이른바 법령 보충규칙으로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무효라 효력이 없다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상위법인 법률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예를 들어 70세 이상 노인에게 뭔가 뭘 주래 수당을 주래. 그런데 그 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장관이 지침이라고 노인복지 고시의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웃긴 건 나이를 높여놨어요. 지멋대로 장관이 75세 이상부터 준대. 그러니까 상위법은 70세 이상부터 주라고 써놓고 다만 수당 주는 거에 세부 사항은 이제 장관으로 정해. 장관이 정할 일은 수당 주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정하는 일이지 나이는 지가 정할 게 아닌데 장관이 지멋대로 나이를 75세로 5살이나 높여놔서 75세 이상만 준대. 그러니까 장관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그 자유 권리를 더 많이 제한한 거지 새롭게.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거죠. 응? 자, 그러면 다음 뭐 제목 여러분이 하나 이제 제목으로 공부해야 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중 수탁검사 실시 기관 인정 등 기준. 아 이거 발음도 쉽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꽤네. 응? 자 주유소 7번 주유소 등록 요건 고시 쭉 나옵니다. 주로 굵은 글씨가 주로 시험에 쓰였던 거야. 응? 그래서 오른쪽에 하니까 뭐 11번 공장 입지 기준 고시. 응? 응? 그다음에 16번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고시. 요거는 장관이 한 것도 아니야. 청장이 했어. 통계청장이. 그지? 근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죠. 그러면서 이 한국 무슨 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대로 정하라고 하기도 부적절하고 장관대로 정하라고 하기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장관이 아닌 통계청장대로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로 통계청장한테 정해라 위임한 것도 괜찮고 통계청장이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놨다면 이것도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판결문이. 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자, 뒤에까지도 쭉 있죠. 엄청 많어. 그래서 27번 판례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가면 27번에 부령으로 정한 건데 법률 보충적 법규명령으로 인정돼서 1번 뭐였어 아까? 뭐 협의 취득의 보상액 보상. 그러니까 공익 사업에 필요한 땅과 토지를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해가지고 계약 맺고 사들이는 그랬을 때 협의 취득했을 때 보상액 산정하는 구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그 법규명령으로 인정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8번도 시험 나왔습니다.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그 다음에 최근 문제 나온 거 36번.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물 표준액 조정 기준. 그 다음에 39, 40 오른쪽에 가면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하여튼 이름도 길어. 그 다음에 40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무슨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정한 조치. 이것도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으로 봐서 법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라색 글씨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재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얘기는 뭐 별로 시험 크게 영향권 없고 그 다음에는 뭐였어?
법규 명령적 행정규칙은 관보의 게재안에서 뭐 국민에게 공포하는 그런 정식의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재산제사의 조사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이 훈령 형식으로 정해놓은 재산제사의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한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이 된다. 법규 명령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게 훈령이라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면 되는 거지 꼭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고 하고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면 되지 굳이 꼭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공포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이거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이니까 법규 명령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명확히 알도록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파레는 또 여기서는 어쨌든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만들어놓기를 고시훈련인데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꼭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보라색 법규 명령적 행정규칙은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 직접 침해하면 바로 직접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 자 첫째 줄 뭐야?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을 받았대. 상위법에 의해서 뭐뭐 정해라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뭐래? 그냥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어떤 절차를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면 그거는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그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 조직 내부 발표. 자,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거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법이 정한 내용의 보충적인 세부사항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의 업무 집행하는 절차상의 어떤 편의사항을 정한 거에 불과한 내용이라면 그건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대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치입법이라는 거 오른쪽 보자. 자치입법. 자, 조례가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특히 지방직 시험에 낼 때 돼요. 그래서 자치입법은 한마디로 뭐야? 지방자치가 제정하는 법, 그죠?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또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사무에 대해서 정하는 교육규칙이 있어요. 의의는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근거에서 1번은 헌법조항인데 누구 그냥 읽고 지나가.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자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조항인데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가 뜻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사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그리고 주민을 뭘 위반했다고 벌칙 주는 거 있지? 세 가지.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요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는 법으로 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로부터 그런 거 정하라고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을 줄여 말하면 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의무를 부과하는 거, 벌을 주는 거 이거 다 주민에게 불이익한 내용이지. 주민에게 불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그런 거 정해라고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정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첫째 줄에 의하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상위 법령의 위반만 안 하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조례로. 응? 그렇죠?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자, 2번 중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밑에 이제 한계가 중요하죠. 한계가 이제 그거 풀어 쓴 거야. 한계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까지입니다. 응? 두 번째 줄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에요.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사무인데 인천시장에게 처리하라고 위임한 사무예요. 그럼 인천시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에게로 효과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에요. 1번 두 줄 중요. 다만 둘째 줄 끝에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무가 아닌데, 다만 국가의 기관위임 사무라도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면, 이거 뭐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그런 위임 규정이 없는 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응?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위에서 읽었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다시 분석. 뭐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이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위임이 없어도 돼.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정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만 되지. 단 이때 위임은 어떤 위임이라도 된다고 배웠어? 포괄적 위임이라도 된다고 배웠지 이미. 이거는 지방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범위에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 그래서 시험이 1, 2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3, 4, 5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 자, 3번은 뭐야? 야, 우리 여기 미추홀구야. 미추홀구도 지방자치단체니까 미추홀구 조례 제정할 수 있어. 근데 미추홀구의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나 인천광역시 규칙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상급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위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4번은 넘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조례하고 규칙 간에는 조례가 더 상위법이라는 얘기고, 5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밑줄 쳐도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조례 위반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벌은, 형벌은 못 정해요. 형벌이면 뭐 벌금, 징역형 주는 거는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과태료만 최고 1,000만 원까지. 응?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전과 기록 안 남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정할 수 있나? 공원에 개 목줄 안 매고 개 데리고 공원에 들어가면 뭐야? 벌금 10만 원 부과한다. 이거 못 정해 조례로. 벌금은 형벌이야.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는 정한대.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은 정할 수 없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판례 알아보기 1번. 1번은 양육비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주민에게 이익되는 조례지? 그럼 뭐야? 법률에 위임 없어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 그리고 양육비 지원하는 거, 야,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너무 없어지고 국가의 정책도 출산율 높이는 거니까 상위법에도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 없다. 그다음에 2번은 2번은 뭐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에 해당하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데, 법률에 위임도 없이 그런 내용 정해놨다면 그 조례는 무효다 이거잖아. 응? 간단하고 넘어가다. 그다음에 3번은 차고지 확보 제도.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승용차는 그 제도를 시행을 안 하는데 화물차 있지. 화물차는 그 차를 등록을 해야만 운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차를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증명서가 자기 차 어디다 주차시키는지, 밤에 차고지 그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응? 그게 바로 이 차고지 확보 제도입니다. 응? 이거를 승용차까지 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이더라고. 일본은 자기 주차시킬 차고지가 마련되자면 차를 구입을 못하는지 등록을 안 받아주나 봐. 응? 그 집집마다 다 차고지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를 몰아 다. 웬만하면 다 소형차. 우리나라는 도로 달리고 있는 차가 다 중대형차야. 근데 나는 일본을 본토는 안 가보고 오키나와는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다 거의 차가 소형차야. 우리나라 그 뭐야 저거에 해당하는 거 그런 차가 많아. 뭐 있냐면 뭐지 박스형 카 있지. 소형차인데 박스형. 응? 박스카라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모닝 정도 모닝에서 또 뭐 이렇게 리무나 박스형 스타일로 된 거 있어. 뭐 그런 거 차가 대부분 많더라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화물차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 제도인데 차고지 확보 제도는 결국 국민에게 주민에게 이익 주는 건 아니에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면 안 되겠지. 근데 여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막 조례로 그걸 확 강화했다면 그거는 효력이 무효가 있지. 그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차고지 예를 들면 법률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는 뭐 10톤 이상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 등록을 받아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을 일단 조례로 5톤 이상의 화물차는 다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더 강화한 거잖아. 법률은 10톤 이상만 하라는데 5톤 이상 화물차까지 확대.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지. 초과 부분은.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조례로다가 정하려고 하는 어떤 사항이 있는데 이미 국가가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대. 응?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인데 국가가 이미 법률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조례로 다르게 정해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국가가 정한 법보다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국가가 법령 정해놓은 취지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겠지? 국가가 어떤 똑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 뭐 이런 거로 정해놨는데 여기다 하나의 어떤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이거는 전국에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요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 지자체가 거기다가 뭐 상하로 이렇게 뭐 해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기준점을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놓은 데에 따르면 지자체는 동일한 사항이라도 국가의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고, 그지?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국가가 법률로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 80만 원 생계 지원금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국가가 법률로 액수를 딱 정해놨어. 근데 그 액수는 무조건 전국의 지자체는 다 80만 원 줘라. 그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저 생계비 80만 원은 최저로 해놓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최저 80만 원. 좀 여유 있는 지자체는 뭐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하나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의미다. 이렇다면 국가의 법령과 다르게 지자체가 좀 더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정해놨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그 취지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해놨다면 지자체가 다르게 정할 수 없겠으나 그 취지가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걸 참고 기준으로 삼아서 하라는 뜻이라거나 아니면 최저 한도를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이러면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법률과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나 5번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밑에 두 줄 봐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대. 그런데 뭐 조례라고 해도 되고 꼭 뭐 어떤 안건을 의결했는데 의결한 뒤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해. 거부권 행사해서 지방의회에 되돌려보내.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무슨 소리하고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켜. 그러면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지방의회로 거부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반대하면 대법원에 소송 한번 하는 게 남아 있어요. 대법원에 기관 소송이라고 대법원에 딱 한번 소송을 했는데, 그럼 대법원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싸우는 거야.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의결안을 가지고. 그런데 대법원이 심사를 해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긴 하는데 지방의 의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대? 전부를 다 무효로 판결할 수밖에 없대. 일부만 무효라고 하고 나머지를 남기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대.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지방의회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대. 응?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전부가 위법은 아니고 일부만 위법인 거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돼? 지방의 의결 전부를 무효로 판결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응? 그 얘기입니다. 꼭. 그다음에 7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7번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을 벌 주는 거 정하는데 그거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되거든.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 위임받아야 정한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런 죄형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형벌을 주는 걸 알아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조례로 형벌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조례로 그래서 마지막 뭐 세 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형벌을 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니까 읽고 지나가고 8번은 자 합의제로 운영되는 행정위에 이른바 옴부ds만. 옴부ds만은 우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데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된다.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됐죠? 우리가 앞에서도 했어요. 법률에 위임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1 보자. 9-1은 뭔 내용이야? 구청장이 뭐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소 설치 비용 산정 기준되는 부지 면적에 주민의 편익 시설을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부과했잖아. 네?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에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돼서 효력이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 자, 최근 시험 문제가 10번 나왔습니다. 10번. 자, 거기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이게 키워드야. 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이거는 어떻게 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래. 응? 그러니까 정년을 정해놓는 거는 결국은 뭐야? 보육종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 권리를 제한하니까 포괄적일지라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해놓을 수 있는 건데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건 무효겠죠. 응? 그래서 보육시설, 이거 시험에 쓰였어 최근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이거는 법률에 위임 있어야만 정할 수 있는 거다. 위임 없이 정해놓은 거는 무효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얼추 거의 다. 프린트. 지난 시간에 문제가 이거 오늘 지금 한 것까지 다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행정입법 문제가 종합적으로 출제됐었다 그랬지? 그러면 1번 어때? 지난번에 했었나? 자, 1번에 지난 시간에 법규명령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지문만 풀어봤었지? 자, 1번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 고른 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법규성이 인정 안 된 거. 응?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법규성이 인정 안 된 것만 고르면, 그죠? 그러면 기억번 오늘 공부했네? 눈에 띄는 단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뭐 정해놨대? 부령으로 정한 거지? 근데 내용은 제재적인 처분 기준 정했대. 그럼 아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으면 그건 법규명령. 부령으로 정해놓으면 물어본다고? 행정규칙. 응? 그러니까 니은 기억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 효력 없는 거지? 기억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니은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설령 장관이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인 고시 형식으로 정해놨어도 위임 범위를 안 벗어나고 정했다면 그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잖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그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고 배웠잖아 지금.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디귿은 디귿 이거 대외적 구성력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응? 안 됐죠? 안 된 이유는 뭐야? 그래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러면 행정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지멋대로 고시로 정해놨잖아. 그럼 이거는 상위법의 위임의 형식을 지정한 형식을 안 따른 게 돼서 위임 한계를 벗어난 거야. 이거는 국민의 효력 없다. 이것도 들어가야 돼. 리을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도 없는데 상위법이 정한 처분 요건을 예를 들면 허가 요건을 장관이 지멋대로 부령해서 막 바꿔놨대. 허가내주는 요건 같은 걸. 이것도 뭐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것도 국민의 효력이 없어요. 위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1번은. 응? 다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이 된 거야. 응? 4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지금 마지막 공부가 조례 제정권. 응? 자, 틀린 거 고르래. 2020년도 지방직이죠. 1번 맞나요? 1번의 키워드는 자치사무지.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 단 뭐야? 위임이 없어도 응?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둘째 줄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런 거 아니면 법률에 위임 없어도 맞죠? 그다음에 2번은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응? 이거는 뭐라고? 기존에 이거 지난번 설명했지? 자판기 설치업자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이거 설치 못하게 권리 제한하고 이미 설치했던 거 다 치우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위임이 필요하다. 맞죠? 3번은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 제한하는 거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필요 없다. 3번이 정답이죠. 응? 필요 없다. 4번은 거기 첫 줄 끝에 양육비 지원 주민에게 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지 법률에 위임 필요 없다. 맞죠? 위임 없어도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옳은 내용만 모두 고른 거. 자, 기억번. 위임 명령이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만 정해놔야 되는데 첫째 보면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된대. 완전히 국민의 권리 의무의 사용을 지멋대로 위임을 벗어나 범위를 벗어나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오. 니은은 지난번에 했지.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됩니다. 근데 맞죠? 니은. 그다음에 디귿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이에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업무 처리 지침, 법 해석 기준 정해서 발령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 근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랬죠? 갖는다 X. 그치? 그러니까 기역, 니은만 O야.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답이고. 자, 뒤로 가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오늘 배운 행정규칙. 틀린 거 오르래. 1번 또 나왔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임도 없는데 상위법이 정한 처분 요건, 허가 요건을 멋대로 바꿔서 허가내주는 요건을 마음대로 장관이 부령으로 바꿔서 규정하는 경우 그 국민에게 효력이 없다. 1번 5. 자, 2번은 여기 보면 그 행정규칙인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 권한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그
처분권자 행정관청에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행해진 것은 맞는데, 이거는 여기서 공부한 이 항목이 여기보다는 뒤쪽에 나와요. 응? 이게 교재에 이제 어디다가 위치시키냐의 선택의 문제인데 2번이 답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 응? 권한 없는 자가 한 거지만 객관적으로 위법이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래서 취소 사유. 응?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은 있는데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보기는 없어 무효는 아니라는 게 판결이라 2번을 답하고 3번 그러면 5가 되겠지? 골자가 뭐야? 상위법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상위법의 내용 보충할 사항을 정해라고 권한은 줬는데 뭐로 정해라고 지정을 안 해놨대. 그럼 행정기관은 지 편한 방식으로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응? 뭐로 정하라고 지정을 안 해놓은 경우, 이게 두 번째 줄 아냐? 권한행사의 그러니까 첫째 줄은 상위법에 정해진 구체적 내용을 정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나 방식을 지정을 안 해놓으면 행정기관은 그 절차나 방식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응? 그래서 4번은 여기 이 첫째 줄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줄여 말하면 재량준칙이지. 재량준칙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원칙 등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죠? 그리고 이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5번은 문제 5번 질문 자체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이게 훈령,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내용은 상위법으로 또 권한받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놓은 경우죠. 그러면 1번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예시적.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은 예시적. 그러므로 국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할 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시나 훈령으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형식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국회 입법원칙과 어긋나지 않는다. 2번은 그렇지. 재산권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 국회가 법률을 정하되 세부사항은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위임을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이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바람직한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전문성, 기술성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해라 하고 위임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기술성이 요구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 그런 것만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위임할 때도 반드시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 거다. 응? 이번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3번이 잘못됐지? 고시나 훈령 형식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때 포괄적으로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돼.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X. 3번이 정답. 4번은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이 됐고, 그래서 행정위원회 고시 훈령으로 상위법이 정한 사항을 위임한 사항을 정해놓으면 그 독자적으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된다 그러지. 그래서 두째 줄에 상위법과 결합되어. 응? 맞습니다. 3번이 정답. 자, 6번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6번 행정입법 틀린 거 올르래. 1번 지난번에 했지. 조례라는 법이 중요하다라는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임에 직접 뭔가 효력을 미친다면 그건 처분에 해당돼서 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 그랬어?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응? 그다음에 2번은 그지, 추상적인 법령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 소송 대상 아니다. 또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 부작위는 두 번째 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 대상 안 되죠. 자, 맞고 3번 어때? 오늘 배운 거 무슨 단어야? 시행규칙, 처분 기준, 성질 뭐야? 결론? 응? 행정규칙.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소송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가중 사유 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전에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 전에 위반해서 영업정지 한번 전력이 있는데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렇게 정해놓은 게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법률이든 상관없어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에서 정해놨다 할지라도 가중사유로 되게 돼 있으면 뭐야? 이미 지나간 영업정지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이건 또 나중에 소송 파트에서 배우고요. 4번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X. 경과하였더라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뭐 5번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대. 그럼 끝난 거지 뭐.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나서 나머지 문제 마저 풀고 진도를 또 나가보고 또 문제 풀고 합시다. 자, 그럼 밥 먹고 2시 5분부터 수업 시작합시다.